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선고로 직무에 즉시 복귀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입장과 앞으로의 정부 운용에 대해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전국 43개 장소에서 산불이 잇따라나고 인명피해도 속출하자 최상목, 이제는 경제부총리로 돌아왔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한 총력 진압에 나서라고 긴급히 지시했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진화 작업 그리고 산불 현황을 역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두 번째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민감 국가와 상호 관세 문제에 대한 한미 협의 결과를 상세히 밝혔는데요. 역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진영 TV 대표,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헌재가 24일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각하했습니다. 한 대행의 대국민 담화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따라 막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직무가 정지된 88일 동안 저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제가 들어야 할 모든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대행의 탄핵 심판 결과 세 갈래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기각이 5명, 각하가 2명, 인용이 1명이었는데 자, 이렇게 의견이 나눈 것 중에 핵심이 뭔가요? 어쨌든 그 5분이 기각이기 때문에 법정 의견은 기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한 5가지 그 탄핵 사유 중에 이것이 인용된다라고 했던 분은 그 정계선 재판관님 한 분뿐이고 나머지 7분 같은 경우에는 각하 내지 기각이어서 이 사건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5가지 사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일 안에 공동정범, 중요임무 종사자냐, 더불어서 헌법재판관 3명을 합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임명 거부했던 그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지금 비상계엄의 적법성, 위법성 이 부분은 적어도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그 탄핵 소추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지금 12월 3일 비상계엄이 위헌한지 적법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아니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5분이 기각을 했는데 그중에 4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건 맞지만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그중에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그 누군가를 임명하는지 마는지 언제 할지는 재량에 달린 거기 때문에 이 어떤 세 분을 임명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아예 헌법과 법률이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버린 것이죠. 김복형 재판관의 맞습니다. 의견이죠. 맞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한 대행 즉각 업무에 복귀했고 지금
여러 사항들을 챙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단 한 차례만 진행이 됐었고 변론 기일이요. 그것도 90분 만에 끝날 만큼 쟁점이 적었습니다. 자, 인용이 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헌재 재판관 대부분이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단정할 수는 없죠. 이 사건은 이 사건이고 그 윤 대통령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로 예고편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그 헌법재판관님들의 성향이라든가 의중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힌트는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원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가 한 70~80% 겹치기 때문에 혹시나 어떻게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을 먼저 판단을 하면은 윤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예고편 아니냐 그런 걸 우려해서 같은 날 선고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견해가 있었는데 이번 결정문을 보면은 어떻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그 윤 대통령과 관련되는 판단 부분은 다 하나도 지금 터치 안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결정문 자체로서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결정에도 보면은 4대4로 이렇게 재판관님들이 나눴듯이 이번 재판의 결과를 봤을 때도 이 재판관님들 8분의 면면에 따라 상당 부분 이념적 격차가 결과에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도 어느 정도 그 그림자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의미는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 안에 나올 것이냐, 4월 초까지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있고요. 경제부총리로 다시 돌아온 최상목 대행의 이 지위도 이제 좀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선고했던 그 시점에 즉시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총리와 대통령 직무대행을 바로 회복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 바로 그 순간 우리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최상목 권한대행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역할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 정부종합청사에 가셔가지고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성명을 발표하시는 것 같은데요.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외교 통상이라든가 안보 그리고 지금 경상도 쪽을 비롯한 전국 40여 곳의 산불 문제 그리고 또 미래 세대 이런 부분을 지금 짚으시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달인으로서의 역량 이제 발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슈퍼 사법 위크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모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 선고가 언제 나올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첩첩이 이런 중요한 사법부의 판단이 예정이 돼 있어요. 자, 일단 한덕수 대행 지금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로부터 이제 보고를 다 받았고요. 지금 산불이다. 안덕근 장관이 산자부 장관을 맡고 있는데 2번이나 미국 갔다 왔고 자, 한 5가지 과제를 지금 보고받고 있다고 하는데 자, 어떤 이슈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복귀 일성이 첫 번째가 급변하는 세계 정세. 결국은 그 미국 트럼프의 2기 취임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부분으로 인한 어떤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4월 2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상호 관세를 비차별적으로 해서 매긴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특히 그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 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취임 일성 중에 처음에 들어갔던 것이 세계 정세가 들어갔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좀 전에 얘기하는 산불 같은 것들인 것 같습니다. 민생 경제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을 챙김으로써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보고를 지금 각 부 장관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부분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됐을 때에 그 당시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와 4번 정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라든가 회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루어진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최진영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산불 때문에 아주 난리 북새통입니다. 영남 일대를 집어삼켰다는 말을 듣고 있는 산불은 전국 43곳으로 번져 있습니다. 진화대원 4명이 안타깝게 숨졌고 9명이 다쳤습니다. 정부는 경남 산청을 일단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먼저 이제는 경제부총리라고 불러야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산불 대응 과정에서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도 기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산불 현장에서 불길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공중이나 지상에서 산불 진화를 담당하는 인력의 안전 확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 주제에는 임종윤 시사평론가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최상목 부총리 말씀 들어보셨는데 산불을 완전히 끌 때까지 모든 지원을 인력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조치들이 우선 취해졌나요? 최상목 대행은 이제 기재부 장관, 이제 경제부총리로 돌아오셨잖아요. 사실 정부는 이 산불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이 지역의 이제 모든 자원을 투입을 해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했어요. 특히 이제 의성, 울산 그리고 지자체 있는 행정력을 동원을 하라 이렇게 됐는데 위험 지역 순찰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라. 그래서 산불이 확산되고 또 발생이 우려되는 곳을 이제 막아라 이렇게 됐고요. 특히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을 입산을 할 때 성묘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이제 화기 소지나 그다음에 영농 부산물이라 그래서 사실은 농사에서 나오는 그런 부산물들을 소각하는 이런 형태를 자제를 좀 해달라 이렇게 했고요. 이 산림청에 이제 지자체, 소방, 경찰, 군 이런 걸 모두 동원을 했는데 111대 헬기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총 동원을 해서 산불을 진화를 해라 이런 업무적인 지시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을 부으면 오히려 더 타오르는 지역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일단 산불이 크게 난 영남 지역에 재난안전 특별 교부세를 긴급 지원했죠? 예, 역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어서 그 자리에서 했는데요. 경상남도, 그다음에 북도, 울산시 이 세 곳이고 26억 원의 특별 교부세가 긴급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피해가 좀 많은 산청 이재민들을 위해서는 재난구호 사업비 5천만 원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제9호협회, 그다음에 대한접수사를 통해서 임시 대피소 지원도 좀 서둘러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재난구호 사업비 5천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이고 특별교부세 26억 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돈은 좀 더 투입돼야 할까요? 당연하겠죠.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해 집계도 다 될 수가 없는 게 아직 산불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도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재민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특히 이게 이제 좀 더 민가로 더 확산이 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가옥 피해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피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인력은 물론 헬기에 이 드론까지 투입됐습니다. 진화 작업은 24시간 그야말로 밤낮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신들도 우리 산불을 긴급 뉴스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장면 직접 보겠습니다. 여기서 산청 산불 진화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돌아오신 한국재난관리학회의 문현철 부회장 교수님과 직접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목도 쉬셨어요. 네. 산청과 하동에서 이 첫 산불이 났고 거기를 또 직접 보시고 구조 작업도 다 이렇게 지원하면서 고생하셨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산청에서 발화된 산불이 바로 그 서쪽 지역 하동군 옥종면으로 비화가 되어서요. 번져서 지금 그 하동 옥종 쪽이 조금 피해가 좀 커지고 있고 그 불길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헬리콥터를 비롯해서 항공 진화가 더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오늘 어제에 비해서 강풍이 좀 더 심하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걱정되는 게 이게 바짝 마른 데다가 바람까지 심하게 부는 게 문제인데 오늘도 전국적으로 강풍이 곳곳에 예보가 돼 있어요. 불 끄는데 어려움이 더 많으셨을 텐데 지금 바람, 이 진화에 어떤 영향을 주겠다고 보십니까? 네, 산불은 건조한 상태에서 강풍이 불면 사실상 산불이 그곳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월 18일까지 해서 폭설과 눈이 내렸는데 며칠 사이 아닌데 이렇게 전국이 산불로 강타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동시다발적 초대형 산불들이 5곳 이상에서 발생하고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눈비가 와서 우리 산천 초목이 다 적셔져 있다 할지라도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면서 강풍이 사흘 정도만 불면 온 산천 초목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헤어드라이어기로 머리를 감은 뒤에 헤어드라이어기로 뜨겁게 해서 머리를 이렇게 말리면 금방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이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 강풍이 불고 있을 때는 불길이 거세질 수 있고 비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이 경사가 심하고 진입도로, 진입 루트, 인도가 없는 숲속의 도로가 없는 곳에 지상 진화 작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매우 시도에서는 안 되는 가장 후순위로 둬야 될 일이고요. 주로 헬리콥터에 의한 항공 진화가 이루어집니다. 지상 진화는 밤에 상대적으로 습도가 올라가고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잦을 때 밤에 지상 진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진화 대원이 좀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지상 진화에 많은 문제가 지금 이렇게 노정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지금 직접 보고 겪으신 말씀이라 더 와 닿습니다. 자, 중요한 건 큰 불길을 잡고 완전히 끄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언제쯤으로 전문가로서 예상을 하십니까? 예, 지금 부산지방기상청이 지금 현지에 나와 있는데요. 부산지방기상청에서 예보한 바에 의하면 27일쯤에 한 10mm 정도의 비가 현지에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아마 이 진화 작업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불은 헬리콥터에서 물을 투하해서 불을 꺼도 우리의 지금 산림 환경이 이 잡목이 너무 빽빽하고 낙엽층이 뭐 30cm, 40cm 정도 되기 때문에 헬리콥터가 물을 뿌려도 표면만 불이 꺼지지 쫙 깊숙한 곳에는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시 강풍이 불면 다시 재발화가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진화와 재발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리고 또 불을 끄는 속도에 비해서 다시 재발화돼서 강풍을 타고 불이 번지는 속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울진 산불이 한 거의 10여일 만에 참 진화됐던 것처럼 이번 산청, 의성, 울주 산불도 비가 오지 않는 한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일주일 이상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려야 할 만큼 절실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뜻이 모이면 정부의 총력 대응이 민심과 결합하면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 큰 비극은요. 산불을 끌어나갔다가 졸지에
유명을 달리한 분들입니다. 특히 조카의 이 돌잔치에 참석하다 나갔던 30대 공무원 사연 정말 가슴을 울리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날 이 사실 산불이 발생을 오후에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음 날로 계속 이어지면서 23일 날 경남 창녕군 소속 이 산불 진화대원 8명, 그다음에 인솔 공무원 1명, 9명이 이제 현장으로 출동을 했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 칠부 능선 쪽에서 이 산불에 고립이 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112나 119에 이제 공동으로 신고를 하고 그 중에 5분은 이 땅이 꺼진 곳에 웅크려서 이제 들어갔는데 나머지 인솔 공무원 1명과 그다음에 다른 진화 대원은 3명은 각각 흩어진 상태로 막 피신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림청과 이 경남 경찰청의 이제 보고나든가 발표에 따르면은 결국 5분은 구조가 됐는데 또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3분과 인솔 공무원 1명은 100m, 7분 능선 100m에서 산산이 흩어진 채로 사망한 채 숨졌는데 결국 60대 진화대원과 그다음에 30대 공무원 1명이 사망하는 그런 참극이 일어났던 그런 산불 현장입니다. 네, 참 그분 그 조카 돌잔치 도중에 불려나갔다고 합니다. 물론 60대 분들의 그 애끓는 사연도 우리가 참 가슴이 아프죠. 60대들만 불을 끄지 청년들이 거의 없다는 현장 상황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된 진화대원 5명의 증언에 따르면 역풍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영어로 이 백드래프트라고 하죠. 꺼진 웅덩이가 다행히 있어서 그 안에 20여 분을 서로 껴안고 웅크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9명 인솔 공무원 30대 인솔 공무원 1명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산불 진화대원 8명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갑자기 이 헬기가 물을 뿌린 이후에 뒤쪽에서 헤어리치듯 불길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꺼진 웅덩이 쪽으로 웅크려서 5명이 몸을 싼 상태로 이제 피신해 있었는데 그때 이미 불길이 이 방화복 그러니까 모자, 머리, 손 등을 태우면서 지나간 거죠. 그때 고개를 안 든 게 천만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약간의 이제 화상을 입어서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나머지 4분 인솔 공무원 1명과 그다음에 다른 진화대원 60대 3명은 각각 흩어진 채로 피신을 하다가 결국은 소방 당국의 수색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너무도 안타깝게 이분들이 사망을 한 그런 상태인데 이 생존한 진화대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지옥 속의 불구덩이였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생각나는 말이 있네요. 역시 뭉치면 살 수 있고 흩어져서 각자 도생하면 위기를 피하기 어렵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산림 피해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피해 면적을 흔히 축구장 크기에 비유하지요. 그 축구장들 갈수록 커지고 있죠? 예, 지금까지가 3,280여 헥타르. 이게 이제 축구장 말씀하신 대로 축구장으로 계산하면 4,600개 정도 크기니까 엄청나게 좀 더 큰 거죠. 주택 피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 산청에서 10동, 의성에서 24동 이렇게 전소가 된 상태고요. 일부 피해를 입은 집들은 더 많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철호 경북도지사도 일단 의성 지역, 피해가 가장 큰 의성 지역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달라 정부에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의성에는 단순히 민가 같은 이런 재산 피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 한전의 송전탑도 지나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 현재 해당 구간에 55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20개 송전탑에 대해서는 전력을 차단해서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일단 예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전국 43곳이기 때문에 이 영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충청북도 옥천 쪽의 산불은 다행히 진압이 됐다고 합니다. 산불 3단계 대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발령됐던 의성, 울주의 진압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지금 3단계는 이 불길이 번질 때 최초로 가동 인원을 100% 동원해라. 또 인접 공무원을 50% 동원해라. 그리고 또 가용 헬기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총동원해라라고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3단계 발령이 이제 그 매뉴얼과 지침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침에 의해서 이 산불 진화대원이나 소방 그 지자체 공무원들이 총 출동을 해가지고 의성 산불 같은 경우는 뭐 59대, 인력 2,600명, 장비 377대라고 하는 건데 이 총동원 발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접 지자체는 50%, 그다음에 가나라는 지자체는 100%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진화해라. 이런 3단계 대응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로 총력 대응이 지자체에서는 뭐 안 나간 사람이 없이 하고 있어요.
자, 산불이 이렇게 나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인가가 무사할 리 없었고 문화유산, 명승지역 이런 곳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죠. 그렇습니다. 이 국가유산청 하동군의 이제 발표에 의하면은 사실 저도 이게 기사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하동 옥정면에 불길이 번지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경상남도 기념물인 하동 두양리 은행나무 이게 이제 수령이 뭐 수백 년 됐다고 한 합니다. 900년 보더라고요. 네, 900년 됐다고 자, 하는. 왼쪽이 멀쩡할 때 모습, 그렇습니다. 오른쪽이 불탔 때 모습입니다. 그런데 높이가 2.7m고 둘레가 이제 9.3m. 정말 살 어마어마한 수 있을까요? 은행나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고려 시대 때 강민첨 장군, 근데 강감찬 장군의 부장으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고려 거란 전쟁 때 혁혁한 전공을 세웠는데 사실은 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신성시하는 이 은행나무였는데 아유. 이게 이제 격가지라든가 상당히 소실이 되는 이런 부분이어서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 뭐 국가 지정 명승인 백운산 칠종령이라는 지정구역 일부도 이제 소실이 됐는데 사실 국가유산청은 지금 산불 피해 이 우려 대상이라든가 긴급 조치를 해서 국가유산의 응급복구 계획과 긴급 보수비를 지원을 검토해라.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바람 예보는 앞서 말씀이 좀 나왔고 기후 변화도 이번 전국적 산불이 커진데 원인이라 이런 지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보면 이 강원도 봄철에 이제 강원도의 영동 지역에서 산불이 났는데 이 원인이 바로 양간 지풍이라는 겁니다. 양양과 간성. 그렇죠. 거기서 불어오는 바람이 산불을 유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고 산에 입산하는 사람들의 화기를 소지해서 결국 그걸로 불길이 이제 번지게 되는 부분인데 요즘 대형 산불은 전국화되는 추세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 3, 4월경 강원, 경상도, 영동 이제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은 전국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3, 4월에 강원, 경북, 동해안에서 일어난 불이 지금은 2021년 2월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산불이 번지고 있다. 이런 지금 발표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그런 공식이 다 깨졌다는 말씀입니다. 산림청은요, 산청, 의성, 울주 등의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산불 3단계가 발령되면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는가요? 산불 3단계 이제 사실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맞닥뜨렸을 때 이제 행동 요령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이 보면은 네. 그게 이제 기준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발령 기준이 있잖아요. 예. 이게 산불 3단계 판단 기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7제곱미터라든가 100헥타르 이상. 7미터 퍼 세컨드 예. 초속 이상의 바람이 불고 그렇죠. 이제 초속 7미터. 그다음 100헥타르 이상, 그다음에 24시간 이상 진화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번지게 됐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 3단계 대응을 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3단계가 되면 또 동원되는 인력도 좀 달라진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은 이제 관할하는 지자체에서는 100% 동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근의 지자체에서는 50% 이내 동원을 하는데 가용 드론이나 헬기 이런 부분은 전체 관할에서는 100% 동원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서 산불을 진압하는 그런 대응의 매뉴얼이 지금 마련돼 있는 것이죠. 네. 자, 관할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이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이게 좀 계속된다면 자원봉사분들도 좀 내려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산불과 맞닥뜨릴 수 있어요. 산에 가시다가 갑자기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죠? 예. 저도 예전에 그 시골에 가다 한번 산에 불이 나길래, 산에 연기가 막 올라오길래 119에다 전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112나 119에 전화를 하시는 게, 그리고 또 뭐 지자체까지 하면 제일 좋은데요. 그러니까 지자체 괜히 전화 혼자 끄려고 하지 마라.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바람을 등지고 할 경우에 이 산불 진행 경로에서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바람을 부분들이- 맞닥뜨리지 마라. 그렇죠. 되게 위험하게 되는 거고요. 산불 발생지보다 반드시 낮은 지대로 이동을 해서 움직이셔야 되고
또 낙엽이 없거나 불이 지나간 타버린 장소로 이동해서 구조를 기다릴 어떤 필요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집 주변에, 특히 이제 내 집 주변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는 집 주변에다가 좀 물을 좀 잔뜩 좀 뿌려서 근데 그게 이제 노인분들의 경우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렵죠. 네. 사실 이럴 때는 되면 인근에 이제 의용소방대 같은 것들이 지역 단위 이제 소규모 지역에는 있거든요. 그런 의용소방대에서 좀 차로 가지고 나와서 좀 물을 뿌리는 이런 작업들. 그다음에 동네 좀 젊은 분들이 그래도 나와서 좀 물을 뿌리는 것들을 좀 도움을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 워낙에 좀 어른들이 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런 것도 참 쉽지 않은 것도 사실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빨리 산불을 잡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돌아오셨으니까 좀 더 총력 대응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자, 이제 미국 얘기 좀 하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두 번째 방미를 마치고 23일 돌아왔습니다. 요즘 참 바쁘죠. 무엇보다 민감 국가 이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빼기로 미국과 공감대를 이뤘다. 이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1월 달에 추가가 됐는데 바이든 정부 막판에 이거를 우리 정부가 2달 동안 몰랐다고 비난을 되게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서둘러서 대응을 잘 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덕근 장관 미국 가서 우리나라를 이제 민감 국가 목록에서 빼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 에너지부와 상당히 공감대를 이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이 안 장관이 이 자리에서 미국 에너지 장관, 그러니까 크리스 라이트를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가 미국 간의 이 동맹국이고 특히나 이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런 민간 국가에 등록이 돼 있으면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부 또 크리스 장관도 라이트 장관도 공감을 했다 이렇게 좀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결과가 아직 확정돼서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섣불리 예상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게 회담 직후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과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관심이 가는 이 상호 관세는 4월 2일부터 예외 그렇죠. 없이. 근데 예외가 아니라 표적이란 말이 나와요. 표적 국가를 정할 것이다라는 게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 표적 상호 관세 이게 큰 관심인데 우리나라가 빠질 리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두 가지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표적이라는 거는 일단 특정 국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보편 관세 쪽에서 특정 국가를 대상하는 관세로 이제 범위가 좁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 산업적인 측면에서 반도체나 자동차들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는데 이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우리의 주력 품목에 대한 이를테면 25% 관세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아예 얘기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관세 이 부분만 걱정을 하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좀 작년 기준으로 대미 흑자 기준으로 좀 전 세계 8위 국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흑자를 많이 낸 나라 10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이 표적 국가에 들어가는 거는 불가피하지 않겠냐. 일단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수선한 가운데 좀 옛 추억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주로 세 글자였습니다. 무슨 억수탕, 드라마 제목도 있었죠. 무슨 탕으로 끝나는 게 옛날 동네 목욕탕의 일반적 특징이었죠. 지금은 사우나다, 피트니스 등으로 손님이 많이 이동을 했는데 자, 새롭게 변신하는 곳이 많다죠? 네, 1986년 충북 청주의 학천탕이라고 하면 청주 시내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굉장히 추억 어린 장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름도 아주 고색창연하네요. 그렇습니다. 학천탕.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건물이 건축가 김수근이 지금 건물 안에 입점이 돼 있는 상황인데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아마 존폐 기로에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저게 목욕탕이에요? 네. 어우. 학천탕 주인이 이걸 이제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카페나 식당으로 해서 굉장히 오래된 시민이나 주민들이 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2030에 이 젊은 사람들도 찾아오게는 카페도 입점을 하고 또 상층 부위는 식당도 개조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게 이제 동네 거점 역할을 굉장히 하는 역할로 다시 변신을 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 학천탕이 원래는 학천탕 주인의 그 현재 주인의 언동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어머니 해갑으로 이걸 준비를 해줬다라는 얘기가 들려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리모델링을 되면서 다시 청주 시내 학천탕이 추억 어린 장소도 되고 또 새로운 트렌드의 유명 업소로 탈바꿈했다. 이런 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이 세 글자짜리 무슨 탕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공한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부광탕이라고 재밌네요. 예, 청주의 학천탕.
부강탕은 이제 상도동, 상도동에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건데요. 마을버스 이름에 붙을 정도니까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인 거 그러니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부강탕역 이런 게 있다는 그런 거잖아요. 거죠. 부강탕 정류장 이런 예. 식으로. 이게 1973년에 문을 열었으니까 50년이 넘은 건데 안타깝게도 2021년 이 코로나 한창 때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행히 한 이제 민간 업자가 이 부강탕을 인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카페랑 미술관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갤러리로 변신을 했는데요. 이 부강탕 대표의 말이 참 멋집니다. 이를테면 과거에는 목욕탕이 일반 대중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이 부강탕이 목욕은 하지 않지만 동네 주민들 또 외부 사람들이 모여서 커피라 또 예술 감상을 통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변모를 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서 무슨 네. 도예도 배우시고 전시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강탕은 남아 있는데 목욕만 안 한다. 공간이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동네 사랑방 사랑방 역할도 하고 외부에서 온 분들한테는 뭐 관광 명소 뭐 이를테면 상도동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재변신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문제는 이제 이렇게 변신한 거에 대해서 동네 주민들이 옛날에 목욕탕 생각하시면서 좀 서운했을 텐데 굉장히 만족해 하신다고 합니다. 네, 다행인 우리 거죠. 임종근 평론가도 다닌 탕이 있어요? 저는 면단위에 살아가지고요. 그런 데는 탕이 없습니까? 탕이 없고 읍까지 나갔어야 됐죠. 참 또 목욕탕 없는 동네에 사셨군요. 네. 자, 이런 옛날 목욕탕들의 다양한 변신 또 성공에는 이른바 뉴트로의 컨셉. 이게 이제 새로운 리트로. 네. 리트로는 옛날로 간다는 건데 이게 새롭다. 이 말을 결합시킨 컨셉이 있습니다. 여기에 열광하는 젊은 층의 관심. 이게 큰 몫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트로 말씀하신 레트로 얘기를 잘하는데 레트로는 그냥 옛것에 대한 어떤 향수 쪽의 개념이 강하고 뉴트로는 옹고지신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겠더라고요. 옛것을 익혀서 새롭게 현대에 맞게 이렇게 판단하고 깨닫는 거, 그다음에 뭔가 변모하는 거 이게 이제 뉴트로인데 요즘 MZ 세대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부강탕 얘기도 하고 학천탕 얘기도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이 목욕탕이라는 곳이 공간적인 위치를 살펴보면은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있거든요. 항상 흠진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목욕탕으로 하다가 목욕탕이 이제 뭐 일단 폐업을 하고 다른 뭘로 바뀔 때 상가로 쓰기 참 좋은 공간에 위치해 있다는 지금 거예요. 바닥에 보니까 옛날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그렇죠. 판도 그려놨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간의 어떤 중요성이 있는 데다가 이런 공간이 그리고 과거에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뉴트로 감성으로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고 다 이제 뭐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거를 잘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좀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여기에다가 단순히 뭔가를 파는 공간만 아니라 뭐 갤러리라든가 미술관 이런 식으로 어떤 문화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색깔을 더 입힘으로써 훨씬 더 좀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뭐 예전의 추억에 대해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도 좀 다가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서 완전히 좀 새로운 변모를 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서울 중심부에 소격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가면 이상한 그 높은 탑이 하나 서 있습니다. 목욕탕이 있던 곳이라는 상징이 그 굴뚝이 있으면 거기 목욕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서 주인이 고민하는 곳. 그래서 여러분 이 지방 가시다가 그 굴뚝 보시면 저기 목욕탕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제시대부터 이게 시작을 했어요. 1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목욕탕도 전국에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 경주에 또 아주 특이한 곳이 있다고요? 네, 뭐 뉴트로, 레트로가 목욕탕 그 토크를 하면서 나오니까 참 옛날 그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우리 백 교수님은 저는 읍에 살았기 때문에 목욕탕을 다녔었거든요. 가까운 데 있었거든요. 그때 요금 기억나세요? 기억은 좀 가물가물합니다. 네. 뭐 극장이 이제 그 짜장면이라든가 극장이 5원 뭐 몇십 원 할 때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곳이 경북 경주의 1925 간포 1925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1925년에 세워졌다는 건가요? 이 목욕탕이 100년쯤 되는 건데 야. 아마 30년 전부터 방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재생의 어떤 변환점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그런 어떤 트렌드의 이 소위 말하면 경주 간포 바닷가에 이 카페를 지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앵커스토어, 소위 거점 공간. 방송 앵커가 아니에요. 네, 예. 지역 주민들의 이런 어떤 만남의 장소 내지는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명소처럼 카페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0년 된 목욕탕을 고쳐가지고 카페로 변신을 시킨 건데 이게 지금
관광객들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의 그 어떤 회상 추억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옛날 머구리라고 하면 잠수부를 얘기하는데 머구리. 예, 잠수부들이 저체온증에 걸렸을 때 여기 신천탕에 와서 이 목욕을 하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가 있는데 하나 재밌는 게 바로 이 남탕과 여탕 사이에 벽이 상층부에 뚫려 있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소리가 닿아가지고 비누를 서로 던져주기도 그러니까 하면서 대화를 여탕에서 했다고 합니다. 남탕으로 비누 던지면 받고 그랬대요. 네. 뭐 순자야, 영남아, 영시가 이런 정말 그런 추억 어린 공간으로 바뀌어서 옛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도 하는 그런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네, 앵커의 뜻이 이 원래는요. 앵커 뭐 저 같은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닻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닻을 내리는 공간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거점으로 많이 모이신다. 요즘 한참 잘 나가는 폭삭 소가수다에도 저런 레트로 감성이 물씬하지요. 자, 목욕탕이 미술관으로 변모해서 아주 성공을 거둔 예가 있습니다. 시골인데 사람이 전혀 안 오던 곳에 관광객이 수백 명씩 온다고요? 예. 이번에 산불 때문에 피해가 큰 경북 의성에 있습니다. 하필 의성입니까? 네. 이 경북 의성에 안개 전통시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안에 안개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이런 이제 오래된 공간이 앞서는 이제 주로 카페라든가 식당 이렇게 많이들 활용이 됐는데 여기는 아예 전문 미술관으로서 좀 활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 한 40년 정도 됐고 여기도 역시 코로나 때 이제 폐업을 한 그런 지역의 아주 유서 깊은 명소입니다. 그러니까 저 탕이 원래 네. 이제 옛날 탕 그 그런 자리인데 거죠. 저기에 또 작품을 걸었네요. 저렇게 보세요 한번. 뭐 저런 이제 컬러 아트 같은 것도 뭐 있고 그다음에 빛으로 하는 그런 라이트 아트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저건 약간 그 이제 네. 그 레이저 아트도 할 수 그렇죠. 있겠어요. 예. 이렇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골에 있는 동네가 이런 전문 미술관이 생긴 거는 역시 이 청년 예술가들이 이 경북 의성에 모여왔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3월에 이 안개미술관이 개관한 이후에 21차례나 지금 전시회가 좀 열렸고요. 오. 43명의 이 젊은 미술가들이 사실은 미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전시하고 싶은 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데 이렇게 전시를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서 거기 창작 활동도 하고 전시도 하고 아직은 뭐 아주 대단히 많은 건 아닙니다만 월 한 200명씩 평균적으로 이 미술관을 찾아온다고 하니까 그 저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이제 음식도 드시고 두지고 입소문이 나면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각 지역 이 말씀하신 의성이나 이런 동네들이 고령화 또는 인구 소멸 지역으로 대부분 다 포함되는 지역들이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문화 공간으로서 이런 시골 지역들이 좀 탈바꿈을 하는 모습들은 정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세상이 바뀌었지만 온고 이 지신이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옛것을 따숩게 해야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다는 그 말이 실감납니다. 백기종 교수, 임종윤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격동과 경랑의 한 주가 시작됐다고들 합니다. 실제로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에 확산된 산불도 큰 걱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심신의 건강, 여러분의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1시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